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GS A형이고요. 실전 GS A형은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가 미리 그 진도대로 나갈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법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특히 당사자 사망과 관련됐거나 혹은 당사자 표시정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관 판사의 그 제척 깊이, 이 정도. 이 문제도 가끔씩 판례가 나오고, 특히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 언론 같은 데 보면 법관의 제척 깊이에 관한 논의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자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출제자의 심리라는 게 어느 순간에 뭘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들이 크게 다른 건 없고, 이런 경우 그 제척 깊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튼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요게 하나의 챕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서 법원 할 때 이제 재판관의 제척 깊이, 회피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관할은 이제 이게 재판권 문제가 재판 관할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재판 관할권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국내 관할, 그러니까 관할, 특히 이제 토지 관할을 전제로 하는 문제가 있고, 재판 관할권 문제 중에 이제 인적에 관한 문제가 있고 물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물적 재판관에 관해서는 제외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은 가끔씩 논의가 되는데, 제가 이번엔 안 내고 물적 재판권 문제도 거의 국제사법을 중요시해서 그 중에서 시험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적 재판권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할 들어가면 특히 이제 토지 관할 문제가 있는데, 이 토지 관할하고 이제 사물 관할이 논의가 되고, 사물 관할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너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례집이나 일반적으로 사물 관할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사물 관할 부분을 제가 뺐습니다. 이번에 A형 하면서. B형에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B형 때는 제가 그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진도별로 나올 때 꼭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관할,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할 문제는 출제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할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할 문제를 제가 기초 GS부터 쭉 해왔지만, 일단 이게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관할 보는 법은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 해서, 전속 관할이면 이 전속 관할에선 당사자, 이러니까 그 소제기자의 관할에 관한 이송 신청이라든지 관할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있을 수가 없고,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만 생겨요. 그 당사자의 의사는 여기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논의하시고, 전속 관할이 아니면 그걸 어디로 가요? 임의 관할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임의 관할로 가는 거고, 임의 관할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임의 관할 중에 일단 뭐가 있느냐면 거동 관할부터 보셔야 됩니다. 거동 관할부터 보셔야 되는데, 거동 관할 중에 먼저 변론 관할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관할 문제나 변론 관할 문제가 있는데, 변론 관할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 합의 관할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변론 관할은 여기서 변론이 언제냐를 빼놓고는 거의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할 때 거의 풀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합의 관할 문제를 정확히 풀으셔야 되고, 만약에 거동 관할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법정 관할로 가야 되겠죠, 그죠? 법정 관할. 그래서 거동 관할이 인정이 안 되면 이때부터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법정 관할 중에 이제 전형적인 이제 토지 관할, 그래서 보통 재판적, 그 다음에 특별 재판적,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형적 이게 맨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을 우리가 수업 중에 하다 보면 토지 관할을 맨 먼저 보는데 오히려 문제 풀 때는 이걸 맨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까지 저까지 쭉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해서 관련 재판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건 제가 기초 GS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충분히 봤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임의 관할 중에서는 이제 합의 관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 전속 관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전속 관할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전속 관할이 오히려 임의 관할보다 훨씬 어려워요. 임의 관할은 거의 나오는 거는 요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 빼고는 요거는 이 법정 관할에 관한 보통 재판은 특별 재판은 관련 재판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이제 센 기초죠. 그냥 완전 센 기초를 물어볼 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지만 거의 그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 그 수험적으로 진도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쪽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합의 관할 이 부분하고 물론 관련 재판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 관련 재판적은 병합 소송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거지 이 관할 자체로 논의가 되는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특별 재판적 중에는 우리가 이제 변리사니까 여기서 이제 지적 재산 소송에서 논의되는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것도 여기에서만큼은 이게 또 뭐가 돼요? 이것도 전속 관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의외로 전속 관할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전속 관할 문제가 그 판례로 나오면 거의 우리 소송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판례 설명하거나 어떤 거 설명할 때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출제할 때 그 실전지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만 돼요. 하다 보면 왜 이런 거 막 짜증내고 그 밑에 특히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그 밑에다가 법조문 이렇게 살짝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짜증나죠. 왜 짜증나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왜 써놨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직 요 민사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거고, 여기다 오늘 문제 중에 하나가 전속 관할 중에 이른바 전문 관할을 한번 살짝 넣었어요. 전문 관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24조 있죠. 24조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전문 관할이에요. 특허 소송에 관한 전문 관할 문제가, 그러니까 전문 관할은 전속 관할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속 관할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고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저하고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거의 1년 내내 한 번씩 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속으로 그게 나오겠냐 이러는데 나와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항상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매년마다 요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는데 주로 어느 쪽에 시험에 나오냐, 어느 쪽에 판례가 나오냐, 전속 관할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이 계속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험자의 입장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왜 이런 거 참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왜 골라서 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1페이지는 나중에 이제 법원 먼저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 그 관할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 관할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 중에 특히 이제 3번의 2번의 1번 문제하고 그다음에 4번의 1번 문제 있죠. 그죠? 4번의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4번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4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1번 문제 설문 1 설문 2는 돼요. 요거를 문제 1번 2번을 반드시 문제 1번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가끔 보면 문제 4에다가 여기다 2번부터 풀고 여기다 1번을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치명타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채점자는 문제에서 그냥 순서대로 채점하려고 하는 이상한 게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상하면 선의로 이렇게 잘 채점을 해주는데 문제를 4번, 1번, 2번 이거는 요것만 정확히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요 안에 설문들은 착각하기가 편하니까 쉬우니까 요것만큼 지켜줘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지 쓸 때 좀 조심하시도록 하고 이런 건 다 기초지에 쓸 때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1번부터 보시면 1번에 보면 뭔가 거기 써 있어요. 그죠? 행정소송법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왜 써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문이 있으면 이 설문에서 이 설문을 보면 반대로 출제자 입장하고 수험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답을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써는 거예요. 이런 거. 이미 다 써놨는데 이걸 왜 모르지? 이런데 반대로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썼어? 또 짜증나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죠? 문제 속에 다 답이 있고 심지어 요걸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놨어요? 친절하게 강수진 법원은 관할 위반의 부적법한 이송과 제소기관의 도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화 판결을 하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적법한 이송이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예요? 제소기관의 도가. 그 제소기관은 제척기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소기관하고 소멸시효기관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행정소송의 그 제척기관은 제소기관이에요. 그래서 통상 민법상의 그 제척기관은 주로 제소기관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론 이거는 민법상의 제척기관은 제소기관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권리 행사기관으로서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법상의 제척기관은 거의 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관이기 때문에 제소기관이고 이건 부적법한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 이거 순서 푸는 거 항상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관할 문제는 이 순서대로만 푸시면 거의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소재에 놓고 문제의 소재 자체에서 이럴 때는 이게 부적법한 이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적법한 이송에서 어떤 문제예요? 이게 민사소송인데 이걸 행정소송으로 했을 때 이때 요거를 이송하지 않고 각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송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논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소기간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이라면 90일인데 요 90일을 도과했는지 정확하게 요게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재에다 써놓고 부적법한 이송 여부. 요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적법한 이송을 하는데 이게 왜 이송이 문제가 돼요? 원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이거 관할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관할 위반이에요. 그리고 관할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자체에서 관할 위반은 특히 토지 관할 위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원이 이송으로 논의할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관할에서 각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이송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왜냐면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송시킨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민사소송의 뭐를 침해하는 거예요? 관할
범위를 침해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민사소송이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버려요? 행정소송법원에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행정소송에서 자기들이 행정소송이 아니면 각하하는 게 원칙이지 이송하는 게 원칙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송했다. 혹은 반대로. 이 논의가. 그러니까 이 논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적법한 이송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판례가 요번에 정확하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소개를 보시면 원고가 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 행정소송법원이 민사사건인지 아닌지를 아니면 다른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미 이 행정소송법원이 이걸 확정적으로 민사소송인지 아닌지를 확정적으로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시 또 오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야, 일단 그렇게 이송했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원래 이제 비송 사건인데 그걸 이송하는 경우에 또 한 번 뭐예요? 소각하야지 이송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도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판례의 취지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되게 재밌죠, 그죠? 여기서는 밑에 이제 90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척 기간, 제소 기간 도과 여부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의 취지가 연결되는데 이거 이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항상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항상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소재기할 때를 소재기를 한 거를 볼 건지 이송할 때를 소재기를 한 걸 볼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나 결과적으로는 그 행사자, 그리고 권리자 혹은 소멸시효 주장자에게 그 소멸시효의 시효이익을 받는 자 그러니까 중단의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시효 기간의 이익을 받는 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이거의 취지를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에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제기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설명해 주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로 제소기간 도과 효과가 일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송과 소변경의 제소 시점은 언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한 번쯤 쭉 있고 그리고 나서 아니다 90일 안에 소제기한 걸로 봐야 된다. 원래 소제기할 때 그 제척기간 도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논의가 되고 이거는 당사자 이송 신청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관할 볼 때 꼭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전속 관할이냐 아니면 임의 관할이냐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건 전속 관할이고 전속 관할은 특히 판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논의로 해서 결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판례가 나올 때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죠? 파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3번에 2번에 1번 문제죠. 그죠? 2번에 1번 문제가 있는데 2번에 1번을 보시면 2번에 1번도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민사집행법에 있어서 전속관할로 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한다. 그래서 전속관할 문제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관할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 이송 신청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요. 직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이미 배당, 이른바 그 민사집행법에 의한 전속관할하고 그 다음에 민지법상의 전속관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그 북부지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서울 회생법원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강남에 있는 회생법원 요거는 채무자 회생 파산법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전속관할이니까 요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럼 전속관할과 전속관할이 충돌하면 원래 이송이라는 건 뭐예요? 관할 없는 곳에서 관할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할 있는 곳에서 관할 있는 곳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관할 없는 곳에서
관할 없는 건데, 요 관할 있는 곳에서 이거 어디에서만 논의가 되냐? 임의 관할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지, 전속 관할에서 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례는 뭐예요, 이 판례는 전속 관할에서 전속 관할로 이송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전속 관할이 우선하느냐라고 하는 그 판례가 이 판례예요. 이 판례가 야, 같은 전속 관할을 하더라도 우열이 있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판례를 볼 때마다 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속 관할 판례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그 여러 가지 논의할 게 많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전지에서 풀어야지, 혹은 B형, 혹은 A형에서 풀어야지, 이걸 기초지에서 제가 안 와요, 이런 거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요거는 또 동차반들한테 또 이런 얘기 못 해요. 이런 얘기 하면 짜증나요, 막. 거기에서 한참 요거 맨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맨 끝에 좀 아까 뭐 있었어요? 맨 끝에 있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이거 얘기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수험은 여기 정도에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여기 써 있었잖아요. 그죠?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정도에서만 현재 수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동차반은 거기까지. 그래야 기껏해야 변론관할하고 합의관할까지인데, 근데 제시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제시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나 이쪽 가면 더 깊이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깊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요. 괜히 이런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풀고 들어가셔야,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으로 저를 그만 욕하시고, 알아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욕하는지. 옛날부터 한 4, 5년 전부터 욕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죠? 엄청 귀에 들렸고, 자꾸 얘기하지만, 어느 단계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까지는 여러분들 좀 풀어봐라. 꼭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어딨어요. 전속관할에서 전속관할로 이송한다? 이건 대단한 하나의 사건이고요. 하나의 판례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반드시 하고, 이런 판례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게 왜 전속관할이냐? 써 있잖아요. 그죠? 전속관할이고, 그랬을 때 이송하는 게 어떠냐? 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고, 이거는 항고 문제잖아요. 그죠? 항고 문제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관한 문의까지 논의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보면, 재항고법원의 예상되는 판단을 설명하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항고법원이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히 6페이지에 보면 전속 관할에 경합된 경우 이송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보면 6페이지에 3번에 전속 관할에 경합된 경우 법원이 조치해가지고 양가로 2번 전속 관할 경합이 된 경우 이송 여부, 관할 위반의 이송 가부. 이송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속 관할인데 무슨 이송 신청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판례를, 그러면 출제자 입장이나 우리 민사소법을 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이것도 안 보고서 뭐 어렵다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잖아요. 굉장히 좋은 판례고, 또 한 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전속관할과 정속관할에 경합하는 경우 어차피 어느 하나의 법원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관할 위반의 이송이 아니라 마치 뭐와 똑같아요. 임의관할과 임의관할에 위반해서 편의치적과 같은, 그리고 그 관할 사건에 대한 처리가 어디가 더 합리적인지에 관해서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런 취지를 여러분 답안 쓸 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 앞에 거는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큰 의미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조금 이따 봐야 될 이송 신청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전속관할 위반에서는, 전속관할에서 이송 신청권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깊이 있게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질문할 때 하루 종일 이송 신청권만 쓴다고 그랬는데, 임의관할에서는 그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이송 신청권 문제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쓸 필요 없고, 어떤 경우에만 당사자가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할 때만 논의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송 신청권을 깊이 있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있느냐 이제 그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꼭 진도별로 정리해야 될 문제 중에 특히 전속관할과 전속관할의 위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적법한 이송과 제소기간 요 문제 두 가지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던 2022년도에 나왔던 판례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법원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올해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보통 한 1, 2년 지나고 숙성이 되면 시험에 나와요.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알아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22년도, 20년도에서 나왔던 법원에 관한 판례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판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관할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1번 문제였죠. 그죠? 3번의 1번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뭐예요? 합의 관할 문제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합의 관할 문제인데 이거는 약관에 의한 겁니다. 그죠? 약관에 의한 것도 합의 관할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약관에 의한 합의 관할이 적용 안 되면 어디서 적용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약관에 의한 합의 관할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1번 있고 이거는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제가 두 개를 잼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라라고 하는 건데 변호사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답안지가 저하고 약간 틀린 게 거기에 있는 채점기준표에 있는 걸 제가 베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채점기준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관할의 유형과 승계 문제죠. 그죠? 관할의 유형하고 승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관할의 유형이 전속관할이냐 아니냐, 전속관할 합의냐 아니냐, 어디 전속관할 합의가 부가적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논의가 될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승계 여부가 이게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걸 따로 설명해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승계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논의를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세 번째가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관할 합의 해석 문제가 생기고 누구한테 일방에 그 약관이니까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논의가 있고 상대방에게 아주 불리한 조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관규제법에서 약관규제법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정도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죠? 관할 위반 이송 신청이라는 것만 있지 이송 신청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뿐이지 당사자 이송 신청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속관할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비관할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이비관할로 넘어갔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지 관할 위반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송하는 것도 직권으로 이송하는 거지 예,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결국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건 변론관할하고 합의관할인데 합의관할에서도 이제 여기서 약관규제법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좋은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다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쟁점이 뭐가 있어 지금 승계 문제 전속관할이냐 아니면 부가적 합의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약관규제법 문제 하나 그다음에 이송신청권 인정되느냐 하나 이런 정도 해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게 15점짜리로 되어 있지만 요 3번의 1번보다 더 중요한 건 3번의 2번 문제입니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번에 2번에 뭐예요? 전속관할 합의했잖아요. 그죠? 전속관할 합의했는데 둘 다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른바 편의이송을 한 거예요. 편의이송. 문제의 소재. 그러면 35조에 편의이송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35조 단서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단서. 여기서 전속관할 합의가 인정되는지 그랬을 때 요거 문제는 거기서 더 나갔죠. 뭘 더 나갔어요? 반송할 수 있는지. 그러면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35조에 따라서 반송할 수 있는지 이 논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쟁점이 35조 단서의 적용. 35조 단서인데 이 35조 단서가 어떤 의미가 돼요? 35조 단서의 의미가 이른바 전속관할 합의인 경우에는
편의 이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인 경우에는 편의 이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서해 보면, 그러면 편의 이송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속 관할 합의는 합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관할 29조에서 보면, 합의 관할 29조에서 보면 임의 관할이고 제1심이고 서면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뭐예요? 임의 관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속 관할 합의는 임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35조 단서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법원이 임의적으로 편의 이송할 수 있다면 그럼 전속 관할 합의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사익적 목적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31조라는, 공익적 목적으로는 편의 이송되는데 사익적 목적으로는 편의 이송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충적 입장을 우리 판례가 지금 취하고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익은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익은 지연. 근데 현저한 비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현저한 비용이니까 사익적이에요. 현저한 지연이면 공익적인데 비용이기 때문에 사익이 되겠죠. 그럼 사익이니까 뭐예요? 관할 위반, 35조 단서에 의한 관할 위반의 이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부산지방법원이 뭐예요? 부산지방법원은 이게 어떻게 돼요? 관할 위반의 이송인데, 그럼 관할 위반의 이송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할 위반의 이송으로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왜 관할 위반의 이송이에요? 사익적인 이유로 편의 이송해버렸기 때문에 35조 단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송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할 위반에 이송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법원이 이걸 직권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송의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송의 구속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여러분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뭘 빠뜨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할 위반에 이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송의 구속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송 결정한 거니까, 이송 결정에 대하여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있잖아요. 그죠? 이송 결정하고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항고하게 되면, 즉시 항고하게 되면 법원은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 항고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항고한 게 없으니까 이송의 구속력에 따라서 반송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당사자가 이송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거나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했다면, 즉시 항고했다면 이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송의 구속력에 따라서 반송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라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송의 구속력이 있어요. 요거 잘 모르시는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할 위반에 이송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하게 되면 법원은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이송하는 걸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반송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즉시 항고하지 않았으니까 이송의 구속력에 따라서 반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결론 이렇게 이제 나오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이 문제. 그리고 여기까지 알면 이송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중에, 정리가 안 되는 것 중에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아들한테 영어 단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를 엄청나게 결국 영어는 거의 80, 90%가 단어의 어떤 암기력이니까. 근데 그거는 암기를 하거나 그게 중요하다는 건 어느 순간까지냐면, 처음부터 중요해요. 끝까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기 일을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거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거는 요때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결국 이송은 여기까지 알아야 다 아는 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도 알아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그게 정말, 그럼 이제 어떤 게 나와도 이제 겁날 게 없죠. 그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푸는 이 정도의 문제들만 제대로 소화를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판례가 뭐가 나오더라도 올해까지 2023년도 판례는 아직 여러분 그 비연가서 하는 거고,
2022년도 판례들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판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거 실전이니까. 실전이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실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2022년도 중에 작년에 제가 아쉽게 여러분들한테 판례를 소개하지 못하고 최종 정리 시간에 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그대로 여러분 최종 정리했던 건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법인의 대표자 문제 있잖아요. 올해 여러분 그 문제 2번에 1번, 2번 그 판례가 제가 작년 최종 정리 시간에 했던 구선서예요. 그대로 또 1번, 2번 판례를 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판례까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내가 문제를 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작년 비용에다 놓고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23년도에 나왔던 판례들 중에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도 아까 이제 법인의 대표자 문제 같은 것도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내가 안 만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시험에. 지금 거의 2, 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우리 변리사스쿨에서 제가 2,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 이런 거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속으로 나오겠어? 아니야. 진짜 나와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35조 단서의 전속관할이지 전속관할 합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합의가 아닌 이거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거의 취지가 뭐예요? 전속관할 합의 취지가 요걸 전속관할로 하겠으니까 당사자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판례가 뭐예요? 사익적인 이유는 안 되고 그렇지만 공익적인 이유로 전속관할 아니니까 임의관할이니까 요땐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송할 수가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익적 이유로 이송했으니까 관할 위반에 이송이 될 거고 관할 위반에 이송이 있다 하더라도 이송의 구속력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송의 구속력이 생겼으니까 즉시 항고하게 되면 그러면 항고의 심에서 이송 결정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반송할 수 없지만 즉시 항고가 지금 사안에서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송의 구속력상 반송할 수 없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제적 기피 회피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적 기피 회피 문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 법원에서 보시면, 1번에 2번 문제 있잖아요. 그죠? 문제 1번에 2번 보면 제적 기피 회피 문제인데, 일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안 쓸까봐 제적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언제? 변론 종결 전에 해야지. 변론 종결 후에 했기 때문에 그럼 항고 사유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가 없는 문제가 그래서 간이 각하 사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고 제 사례집에도 있고 근래 나왔던 제적 기피 회피 문제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기초지에서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언제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보면 10몇 년 전, 한 13년 전? 2009년도에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변리사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분명히 우리 책, 그리고 우리 민사소법 법조문에도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풀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19년도에 나왔던 거의 유일하게 나왔던 이런 판례인데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판례를 되게 중요시했던 게 누구냐면 김홍엽 교수였어요. 근데 김홍엽 교수가 2019년도에 정년퇴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1년만 더 있었어도 아마 이 문제를 시험을 출제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나오고 그 19년도 그 해에 바로 퇴임하는 바람에 이걸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모르죠. 어제 숨어있는 또 어떤 소장파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 정도로 한번 풀어봐야지 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논의하는 거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게
깊이, 제척 사유는 아니더라도 깊이 사유엔 깊이 사유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 깊이 사유냐, 요거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항구 문제입니다. 그죠? 즉시 항구 문제인데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게 이제 급한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이 각하 사유입니다. 간이 각하할 수가 있어요. 간이 각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변종후잖아요. 변종후 요 논의가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변종후에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법원, 제항구 법원이 이거에 대한 항구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즉시 항구할 때 이거에 대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제항구 인정 여부에서 4페이지에 보면 제항구 사유 전부 해가지고 이게 변론 종결 후에 종구 판결 선고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기 때문에 재판할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법 판사한테 뭘 하지 못하게, 재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이미 그 판사가 뭐까지 다 내렸어요. 판결 선고까지 내렸으니까 재항고할 실익이 없고 이거는 뭐만 있어요. 상고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재항고할 이익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항고의 이유가 없어요. 이익이. 왜 없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누구에 의해서? 깊이 판사에 의해서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사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판결을 어떻게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항고 법원은 이거에 대한 재항고 이익이 없어서 결국 뭐예요? 항고를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고, 그러면 기피 사유, 그 다음에 기피 절차, 항고까지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판례가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걸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5번 결론.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의 소재, 기피 사유의 인부, 그 다음에 요 변론 종결 후에 대한 일단 어떤 문제, 항고, 이 절차 있죠. 그죠? 즉시 항고 절차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있잖아요. 그래서 항고와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송도 항고로 처리하는 거지 각각 판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 나오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항고 절차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할이냐 혹은 재판관에 관한 문제냐, 어쨌거나 다 항고의 문제이지 각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각하 판결이면 항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고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건 필히 오히려 여러분들 문제 중에 보면 항고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조만간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항고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항고가. 왜냐면 소송 절차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중요시하냐라고 하냐면 요거에 대해서 당시 김홍익 교수가 요 항고 문제를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포스트 이시훈이 김홍익 교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홍익 교수가 뭔가 중요시하면 항상 시험에 나왔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수험가에서도 보면 김홍익 책 가지고 엄청 막 하다가 요새 김홍익 책 안 보잖아요. 왜 안 봐요? 퇴임하면 다 의미가 없어요. 현직들이 중요하고, 요즘 의미가 있는 건 전원일 교수 정도가 의미가 있어요. 전병서, 그러니까 전시들이 요새 하네. 또 영화도, 전시 영화가 요새 재밌다면서요. 그죠? 전두광인가 해가지고 서울의 봄인가 엄청 재밌다 그러던데, 내가 오늘만 3번 문자를 받아, 그 카톡에, 야, 그 서울의 봄 재밌다고 꼭 보라고. 그러면 나한테 영화표를 보내주든지. 보라고만 하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꼭 보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튼, 그거 되게 재밌나 봐요. 이렇게 하면 법원 문제를 거의 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외에도 2023년도에 나왔던 판례들이 또 있어요. 그 법원에 관한 전속관할 판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전 GS 할 때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당위성을 가지고요. 전속관할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 가을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초 GS에서 4문제씩 8개 32, 그 다음에 실전 GS A에서 8문제 8개 64,
마찬가지 비형도 64. 그럼 128에 32. 그러면 160개 정도가 되잖아요. 160개 중에서 제가 최소 6에서 7문제 나온다고.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6, 7문제 더 나왔어요. 거의 나와요. 거의. 잘 보세요. 일본의 2019년도 전원합의체 판례. 그 다음에 서증 판례. 그 서증 판례가 아니라 서증 사본하고 그 원본에 관한 건 내가 3문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중복재수 문제인데 그 중복재수가 나온다 그랬지. 채권자 취소권 문제는 뭐, 그건 좋아요. 그거 제가 하나 뺍시다. 2번 문제는 내가 2개 판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3문제 중에 일단 소치하에 대한 소송 종료 선언. 그 다음 권리자백 문제. 또 하나가 뭐였죠? 이거 하여튼 3개 다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 소치하, 자백간주, 아니 권리자백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였죠? 상계. 요놈의 상계는 아주 지겨워. 내가 상계 3문제인가 2문제인가 냈어요. 특히 B형에는 거의 똑같아요. B형에 똑같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문제 1에서 2문제 같죠? 문제 2도 내가 똑같은 문제 제 몇 번 그 법인의 대표자 문제는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2개 판례 그대로 얘기했죠. 그 다음 4번에 2번 문제는 제 문제하고 똑같아요. 4번에 1번 문제도 공시송달에 의한 추한 항소가 21년도, 22년도 계속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 사람들 이거 공시송달에 의한 추한 항소 문제가 지금 요즘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그 밑에 추가 문제까지 해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기억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한 문제 빼놓고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특히 권리자백 문제 같은 경우 2번이나 냈어요. 2번이나. 소치하에 대한 소송 종료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초지에서부터 나왔고. 그럼 2문제, 5문제, 한 문제 빼놓고는 거의 다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 2020년도 남들 하나도 안 푸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기판형 문제. 이거 2021년도에 내가 2022년도에 시험 문제 냈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고 이런 것까지 왜 풀어야 되냐고.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기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냐면 이게 확률적으로 6, 7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160문제 중에 16문제가 나와야 10%잖아요. 8문제가 나오면 5%. 그러면 이 얘기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잘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니까 19문제를 볼 필요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나하고 지금 공부를 하면 지금 오늘 8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쪽으로. 그럼 짜증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왜 풀어? 이 어려운 문제 왜 하는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거 생각해보면, 아니, 저런 또 문제, 내가 이거 하나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겹쳐요. 물론 내용이야 겹칠 수 있지. 문제 다들 틀리다고. 그러면 16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그 문제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9문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9문제, 작년 같은 경우 10문제 중에 8문제. 그땐 더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내가 이거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한테 들었던 수험생도 내가 맨날 올해 봄 되면 동창관들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 똑같이 제발 좀 이것만 하고 들어가라고. 몇 번 얘기해도 참 답답해가지고 내가 참 또 몇 번을 또 얘기해야 되나. 그럼 속으로 그랬지. 5%. 그러니까 이것도 못 맞추잖아. 이 주위에 강사들 중에 이만큼 맞추는 사람 있나 데려와 봐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저 문제를 낼 때 있잖아요. 괜히 내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그 의미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문제 꼭 내고 저런 문제 꼭 내고 빠뜨릴 거 빼고 이 정도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 내가 막판에 뭐라 그래. 막판에 5월달까지 잘 가다가 기가 얇아가지고 6월달 가면 막 주위에서 막 누구 아니 도대체 6월 7월달 2달 해가지고 그 남의 걸 들어서 뭘 어떡하겠다고. 그동안 3달 4달 나랑 같이 해도 힘든 건데 마지막 한두 달 남의 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 이게?
또 욕하게 돼, 또 욕하게. 제발 그러지 말고. 올해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A형하고 우리가 지금 B형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제발 이거 다 하고, 이 정도 다 하고 나서 시간 남고 또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럼 그때 가서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지금 5년째 내가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5년째 내가 이 얘기 하고 있으면 좀 들어줘야 될까? 안 들어줘야 될까? 에휴, 답답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답안지도 어떻습니까? 답안지도 제 답안지만한 답안지가 어디 있어요? 주위에 다 보면 그냥 판례 하나 쭉 해놓고 정답. 그런 답안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써야 되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집어넣고 써줘야 이게 모범 답안인 거고 여러분 수험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대충 판례만 쭉 바른다 그래가지고 점수 돼? 그거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던 판례고 근래 나왔던 재척 기피 회피에 관한 가장 의미 있는 판례다. 꼭 정확한 취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항구와 필히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로 들어요. 당사자 그죠?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오늘은 당사자 중에 당사자 특정과 확정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당사자 자격 해가지고 요 자격에서 특히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은 내일 합시다, 내일. 당사자 적격하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변론 능력이 있는데, 당사자 능력하고 소송 능력이 있으면, 이 당사자 능력은 결국 자연인하고 법인인데, 법인은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나올 여지가 없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 특히 비법인 경우에도 뭐가 있어요? 비법인 경우에도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당사자 적격, 당사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격이 아니고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당사자 능력과 나올 여지는 없고 이것 때문에 비교해서 나오는 게 조합이에요, 조합. 그죠? 그 조합이냐, 이거는 처음 할 때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집불,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받아쓰기. 이런 시험인 거지. 결국 그러면 당사자 능력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자연인인데 자연인 중에 뭐예요? 결국 사망과 연관돼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연관돼서 계속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법인이 나올 게 아니라 법인이 뭐가 나와? 이건 대표자가 시험에 나오겠지. 다른 게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요. 왜냐면 이 법인의 행위는 누굴 통해서 하는 거니까.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온다면 당사자 능력에 관련된 자연인 사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이 확정 문제 있죠. 확정에서 특정된 자가 소장에 특정된 자가 있는데 얘가 그 자가 아닌 누굴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당사자냐라고 하는 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요 기준과 연관돼서 몇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표시정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논의가 되는 게 성명모형소송. 이 성명모형소송은 제가 기초지에서, 이런 거 기초지에서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할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하나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소전 사망, 제소전 사망. 요 제소전 사망하고 당사자 능력의 자연인 사망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가 이걸 여기서 나눠서 보는 이유는 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다 이시훈 때문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왜 이시훈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책, 내 책도 어쩔 수 없이 이시훈 책 다 베꼈고, 김웅욱 책 베끼고, 다 짬뽕해서 베끼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거기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사망은 제소전 사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 사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망에 관해서 하나로 알아두면 되겠지, 그죠? 어떻게 알아둬? 제소전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 사망이 있고, 이거를 왜 꼭 변론 뒤에 가서 해야 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걸 꼭 거기 가서 해야 돼?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소송 중 사망, 재소전 사망을 몽땅 하나로 합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사망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는 결국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물론 소송 능력, 미성년자. 이건 미성년자냐? 뭐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지 결국 자연인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결국 당사자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지. 이거 조합이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 있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조합은 이거 나오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지 그죠?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거는 지금 실전 GS 할 때 하면 안 돼. 이런 거. 결국 재소전 사망인데 재소전 사망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가? 소송 중 사망으로 하는 거지. 소송 절차 중단이잖아요. 결국 요 당사자 확정과 관련되어 있는 재소전 사망은 대리인이 없는 재소전인데 이 재소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 언제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이게? 송달을 기준으로, 송달 기준으로. 그죠? 송달 기준. 그러니까 송달 전이면 재소전, 송달 이후면 소송 중 사망, 소송 절차 중단.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냐,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논의해야 될 게 뭘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여기 하나, 뭐가 있냐면, 법인격 부인론과 연관되어 있는 요 논의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래 나왔던 법인격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최신 판례 중에 하나가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요 순서대로 꼭 풀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1-1번. 1-1번이 뭐였어요? 지금 사안을 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개인적으로 소비대차 뭐 이런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갑이 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니까 그 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을 입장에서는 갑이나 병이나 돈 받아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돈 받아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을이 병한테도 소송을 제기하고 갑한테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일해요. 거기 판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얘한테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얘한테도 당연히 갑이 실질적인 이 갑법인의 책임자니까 얘도 얘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에 관한 문제니까 법인격이 부인된 거니까. 원래 그럼 법인격을 부인해 안 해? 법인격은 부인하지 않지만 이 법인격을 남용하는 거예요. 법인격을 가지고 이걸 구분시켜버리면 갑하고 병하고 구분시켜버리면 결국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병을 보호하는 거든 갑을 보호하는 거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뭐의 위반이야? 신의칙 위반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갑은 누구와 누구? 갑하고 병하고 둘 다 누구에 대해서 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문제의 소재 원래 이게 뭐냐면 당사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구분. 누구로 확정해야 되느냐? 그럼 뭐 표시된 자가 있고 행위하는 자가 있고 특히 법인은 누가 구분돼요? 갑하고 병하고는 법인격체니까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어쨌거나 표시된 자와 이 법인 인격체가 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확정에 있어서도 별개의 인격체로 하는 거지 이런 거는 표시된 대로 얘가 당사자인 거지 둘이 동일시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을 할 거냐? 법인격 부인이 돼야 안 돼. 법인격 부인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우리 판례가 뭐에 위반되니까?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론이에요. 여기까지 일반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요 신의칙의 판단 시점. 요게 판례, 요거 알아둬요, 요거. 요 신의칙의 판단 시점에 관한 우리 판례가 맨 처음 혹은 의미있게 나온 게 이제 기존에는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은 원래 인정하지 않지만 신의칙설에 따라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법인격 남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건 에바. 그죠? 에러, 오버? 에바. 남용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왜 안 돼?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그러면 병은 뭐라 그래? 병은 갑이 병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병은 야, 또 반대로 갑은 또 뭐야? 갑은 야, 넌 내 거에서만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나한테 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병의 책임을 얘한테 추궁하면 또 반대로 얘는 또 다른 채권자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얘 거는 독단적으로 가져가고 또 얘에 대해서는 뭐예요? 또 법인격을 부인시켜서 갑의 책임을 병에게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형태의 논의가 생기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신의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져주는데 그래 여기까지는 일반론으로 나와 있는데 요 판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판단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맨 앞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맨 앞에 보면 원래 이러이러한 법인 1번을 보시면요. 어떤 문제였냐면 병법인은 갑의 차와 가족이 운영하는 뭐 어쩌고저쩌고로 2010년경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한편 투자의 두 번째는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갑은 을에게 10억 원과 2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금전을 대자 2010원 그 대여금을 채권 담보에 갑과 갑의 아들 소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의 이러한 그 대차 행위, 혹은 경제 활동 행위가 병에게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관한 것인지 그 이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놓고 요 판례의 취지가 요것만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판례의 태도 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 판례의 태도에서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개인의 2페이지 4번에 보면 판례의 태도 양갈 위반 신의칙 적용의 판단 기준 시점 판례는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로 이르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하고 개인에 대한 별개의 채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신의칙,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그 시점은 결국 신의칙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니까 그러면 신의칙의 위반의 시점으로 봤을 때 야, 법인격 때문에 갑이나 병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신의칙의 위반이라고 보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양자 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금 사정이 끝나고 나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서로 간의 어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뭔가 했다면 그때부터는 신의칙 문제가 생기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신의칙 위반이 아닌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서로 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걸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결론에 보면 판례를 그대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결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판례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여기까지 나오면 보통 한 10점 정도의 문제, 10점 정도. 여기에다가 법인격에 관한 이 문제를 하게 되면 5점 더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정도 공부했잖아요. 이런 정도의 판례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근래 나왔던 법인격 부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판례다. 올해 나온 판례 이전에 올해 B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고 올해 특히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A형은 꼭 알아둬야 될 판례와 기존의 진도별로 쭉 나가야 될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판례들은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에요. 왜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논의해왔던, 그리고 여기까지는 굳이 얘기하는 기초 GS야. 그 여기서부터는 실전 GS에 해당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판례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취지의 판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 자꾸 그걸 하고 있잖아. 뭘 구분시키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왔고, 갑하고 을하고는 또 별개로 해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뭐가 돼요?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뭐 때문에 상법상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산한 거지. 이게 무슨 갑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사실관계는 좀 더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이 판례의 취지라든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지금 제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목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반드시.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법인격 부인은.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가끔 물어봐요. 부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니까 잘 봐봐요.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건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또 그걸 역적용한다는 건 구분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구분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죠? 그게 법인격 부인을 역적용한다는 건 갑하고 병법인을 완전 분리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어쨌거나 신의 측은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진도별로 나갔을 때 이제 당사자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당사자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5페이지에 보면 2번 보세요. 5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갑이 우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파산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 전날이었다. 그럼 무슨 구제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소전 사망이지. 그 재소전 사망이면 근데 누가 선임됐어? 파산관제인 P가 선임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재소전 사망이면 어떻게 돼요? 재소전 사망이면 누구로 바뀌어줘야 돼?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상속인에게 표시 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소전 사망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재소전 뭐가 된 거예요? 재소전 파산이 돼서 파산. 요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만약에 소송 중이면 소송 중 사망하고 뭐하고 똑같이 취급해? 소송 중 사망이나 소송 중 당사자 적격 상실. 그 파산은 뭐가 돼? 파산은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네. 그죠? 뭐가? 소송 중 사망이면 사망이나 파산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니까? 그런데 재소전 사망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든 그 법조문 있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재소전 사망은 뭐가 없는 거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무효지.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뭘로 보는 거야? 원래 그게 안 되는데 상속인이 있으면 얘를 예로 본다라고 하는 의사설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표시 정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 을인가 을이죠. 을이 파산을 하면 누구한테로? 상속인이 없잖아. 파산은 사망한 게 아니라. 그럼 얘를 이것처럼 똑같이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 그 재소전 사망과 왜 이것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야, 소송 중 사망이면 파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재소전 사망이나 재소전 파산이나 만약에 똑같이 한다고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소전 사망은 상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에게, 없으면 무효인 거지. 근데 재소전 파산했으니까 결국 누가 있는 거예요? P가 있잖아. 얘가 당사자 적격이지. 또 얘는 또 뭐가 돼? 소송 대리인의 의미도 갖죠. 만약에 얘가 소송 대리라면 그러면 이건 재소전 사망이 아니네. 그러면 승계하고 할 것도 없이 얘가 소송 수행권을 가지면 돼. 근데 얘 파산관제인 P는 당사자 적격자이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송 대리인은 아니에요. 파산관제인은 파산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얘가 소송대리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 판례가 이거 뭘로 보냐는 거야. 판례가 이걸로 보냐 이걸로 보냐. 일단 판례는 소송대리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당사자 적격자인데 문제는 얘하고 똑같이 볼 거냐는 거야. 얘하고 재소전 사망하고 재소전 파산하고 같이 볼 거냐. 우리 판례는 얘 있잖아. 얘는 얘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표시정정으로 할 수 있는데 마치 상속인이 얘가 하는 것처럼 얘가 얘를 승계하는 거. 왜냐면 얘가 소송대리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승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송 중 사망이나 이런 걸 수계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승계라고 표현하는 게 포괄 승계인 경우에 수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얘가 결국 당사자 적격자니까 얘가 파산 재소전 사망하면 얘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를 얘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논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 우리 판례가 야 당사자 사망하고 당사자 적격 상실은 소송 중이면 똑같이 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으나 이건 없다고. 그리고 재소전 사망인 경우에 상속인들한테 당연히 승계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얘한테 소를 제기한 거지 얘한테 소를 제기한 거는 아니다. 따라서 수계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고 다시 소를 제기해. 다시. 이거 판례가 이게 여러분들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원래 뭐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하고 당사자 적격을 원래는 동일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판례의 거의 확고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소전 파산한 자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파산 관자인이 수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아주 의미 있는 판례.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이런 걸 설명하셔요. 이런 걸. 왜냐하면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은 다른 문제다. 우리 판례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판례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근래 나왔던 판례인데 언제 나왔냐면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가 아니고 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나왔나요? 2018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죠? 2018년도에 나왔던 판례고요. 예, 이거를 파산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당사자 사망 내지 당사자 적격 상실. 그러니까 재소전 사망은 당사자 능력에 대한 상실 문제지만 당사자 적격 상실도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좀 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봐야 되냐? 파산 문제가 아니고요. 당사자 적격의 의미를 정확하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라. 라고 하는 거고, 요 목차 있어요. 무슨 목차가 있냐면 7페이지에 보면 재소전 파산자에 대한 소유 적법 여부인데 이게 없어요. 재소전 파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없고 뭐만 있어요? 재소전 사망에 대해서만 있단 말이에요. 그 재소전 사망은 원래 부적법하잖아. 부적법하지만 승계 문제로 처리하거나 표시정정 문제로 처리하는데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재소전 사망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용할 것이냐. 3번이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판례를 무작정 쓰는 것보다 그 판례를 왜 이런 판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제해놓고 나와야 되는 거지 판례를 알든 모르든 이거 왜 문제가 됐고 이렇게 아주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1번 했고 2번 했고 나머지 4번에 2번 문제만 남았죠. 그죠? 4번에 2번 문제가 나오는데 4번에 2번 문제는 이제 소송 절차 중단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소송 절차 중단하고 연결되는데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재소전 사망이든 소송 중 사망이든 누가 있으면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 대리인이 다시 또 특별수권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지금 특별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수권이 있으면 이 판례가 뭐냐면 특별수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뭐까지 하는 거예요? 상소까지 하면 요 상소하기 전까지는 얘가 다 하는 거 중단이 아니야.
왜냐하면 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사 거기에 잘못된 표시가 있든 없든 뭐라고 재소전 아니 소송 중 사망자의 뭘로 되어 있어도 사망자의 판례 판결 자체가 사망자의 그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 거기에 누락으로 되어 있든 누구든 혹은 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정우 제의를 누구만 지금 수개 신청했어요. 정만 수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냥 정으로 하든 제의로 하든 이거 일단 우표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표시 정정 문제만 생기는 거지. 동일성 인정되잖아. 동일성 인정되니까 판결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당연히 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락한 상속이에요. 누락한. 그러니까 이게 한 바닥이야. 이게 한 바닥. 그건 소송 대리인 있고 수권 있으면 상수 제기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마치 여기서 누락해 보이잖아, 얘가. 그럼 이 판결의 효력이 이 누락한 얘한테도 미쳐야 되잖아, 일단. 그래야 이 중단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누락한 얘도 당연히 뭐가 돼요? 상소한 걸로 봐야지. 그러니까 수개 신청을 항소법원에 써도 문제가 없어요. 이 판례를 그냥 재소전 사망하고 연결돼서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사자 사망은 소송 절차 재소전 사망이냐 소송 중 사망이냐를 가려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로 공부하셔야지. 이거 다 이시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다. 이시훈도 이시훈 때문에 아니에요. 233조가 결론 맨 끝에 나오다 보니까 소송 절차 중단을 거기에다가 놓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변론 끝나면서 거기다 소송 절차 중지를 거기다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일 모레 또 변리사 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봐야지. 이거는 소송 절차 중단, 이거는 재소전 사망 이렇게 보는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처음 할 때 당사자 사망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지. 그러니까 변론 가면 내가 안 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어떤 식으로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 한 게 뭐예요? 당사자가 사망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 당사자가 적격을 상실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국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전이야. 이 정도는 해줘야 실전인 거지. 어정뛰게 막 책 그냥 대충.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11월 달에 기초지에서 하다가 12월 달에 내가 나한테 물어볼 때 막 항상 뭐라 하냐면 그냥 들으라 그래, 그냥. 왜냐하면 혼자 공부한다고 정리하고 1월 달에 들어오겠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11월 달에 뭐라 그랬죠? 기초지에서 할 때 제대로 한번 읽고 하라고. 지금 언제밖에 없다 그래서 11월, 12월밖에 없다 그랬어요. 늦어도 12월,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하시는 여러분들은 매우 잘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가 1회.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들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내 실전지에서 낼 때만 내가 욕 얻어먹는 거 알거든요. 왜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되냐고. 아까 내가 처음 들어오니까 막 얼굴들이 막 내가 이걸 왜 풀어? 뭐 이런 표정들인데 아니에요. 이거 다 풀어봐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비형감 어떻게 했어? 그래 내가 동차반들한테 비형을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들어오지 말라고. 꼭 필요한 거는 내가 동차반 실전지에서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그냥 A형 내지 동차반 실전지에서를 따로 풀으라고. 왜냐면 거기에서는 합격할 만큼의 문제만 풀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뭐 하다 보면 뭐가 찢어진다고 절대 안 돼요.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 레벨. 그러니까 하다가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될 거고, 지금 잘 봐봐요. 오늘 실전지에서 하면서 여기까지 왜 풀어야 되냐. 요게 마음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답안지 작성하는 건 기초지에서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답안지 작성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안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또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까지 꼭 풀어보고서 들어가야 되냐를 알고서 명확하게. 그럼 항상 뭐라 그래? 내 거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다른 거 하라고요. 다른 거 해봤자 볼 것도 없겠지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로 웃겨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그 다음에 소송물까지 하겠지. 그죠? 소송물 하면 소재기까지 논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소재기의 효과. 그래서 중복재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중복재수하고 소멸시효. 그 중복재수는 여러분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중복재수하고 재수금지하고 기판력이 막 분리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그냥 한 끗 차이잖아. 중복재수, 재수금지, 기판력은 하나 차이밖에 없어. 소송 중이냐, 종국 판결 후에 소치했느냐, 판결이 확정됐냐 빼고 다 똑같으니까 이걸 또 여러분들은 막 머릿속에 분리시켜가지고 막 이때 시험에 나오면은 신의치구 위반이라고. 여러분이 치구 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중복재수하고 재수금지, 기판력 같이 내도 여러분들은 풀어야 돼요. 이건 한꺼번에 풀어야 될 문제인 거지. 자꾸, 그러니까 이걸 공깃돌 놀듯이 막 이걸 여러분들의 그 민사소송 절차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뭐 숙제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혼자 그걸 구분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해서 당사자 적격 문제, 그 다음에 소송 능력, 변론 능력, 그리고 소송 대리권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소송 대리인도. 그러니까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좀 소송 대리라고 하는 명백한 우리 법조문도 있어요. 소송 대리인 파트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도 항상 문제가 되고 당사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당사자하고 소송 대리 이제까지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가 안 했잖아요. 그럼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뭐가 나와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일단 자연인이냐 법인이냐부터 따져주고, 그 법인에 관한 어떤 문제든 일단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뻔하잖아요, 나올 게. 이렇게 막 이 정도면 100% 맞추는 거 아닌가, 내가? 내가 100% 당사자 소송 대리인 중에 반드시 시험에 나와. 안 나오면 내가 학원 가서 때려쳐. 안 치잖아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문제든지 뭘 해줘야 돼? 무조건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막 다양한 문제가 있고 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나는 내가 시험 출제하거나 또 내가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정말 나올 문제 또 나왔고 또 나온 문제 또 나오고 한심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들이 다 한심해. 나온 문제 거기서 도대체 새로운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맨날 나오는 문제지.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난 거, 아니 그게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셔야지. 그러다 어쩌다 정말 문제는 최신 판례 나오는 게 문제라고. 그거 빼놓고는 기존에 있는 판례 나오건 기존의 이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은 거기서 거기지. 잘 생각해봐요. 겁먹지 마요. 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저하고 기초 GS하고 실전 GS A형하고 B형하고 해서 거기서 6, 7문제 안 맞추면 내가 때려친다니까요. 항상 8, 9문제 내가 다 맞춰요. 똑같은 것도 문제 자체가 똑같은 것도 2, 3개 나온다니까. 왜 그렇게 써? 그 출제하는 사람이나 나나 맨날 생각하는 게 똑같은데 뭘. 내가 다른 강사들 왜 됐냐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냐고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쟤 잘난 체 오지게 하네. 잘난 체 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몇 번. 왜 딴 생각하고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촬영 끝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